1995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뚝실이와 수리 PD와 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들 뽑아가지고 함께 알아보는 유익한 방송입니다. 너무 좋죠. 교육 방송에 버금가는 그런 방송이고. 지상파에서 좀 같이 하자는 얘기들이 좀 왔다면서요? 아, 지상파에서요? 네. 오히려 교육 방송이랑 비슷해가지고 펭수와 같이 하자고. 아무 얘기나 하고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습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 해 한 해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95년까지 좀 왔고 그때 몇 살이었죠? 이때 매주 그걸 매주 물어 그때 몇 살이었는지. 왜냐면 매번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저는 15살이었어요. 그럼 저는 14살이었겠네요. 저는 9살? 9살이죠. 9살이었고 10살이 안 되는 사람이랑은 좀 뭔가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저 좀 험하게 살아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만 어디 그냥 경상하고 있어 지금. 이런 꼰대가 되었습니다. 이따가 좀 메인 뉴스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각자 중요한 뉴스들을 뽑아봤는데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95년을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요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90년대에서부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5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민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라는 이제 양대 대결이 사라지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민족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파워는 어쨌든 정해진 거잖아요. 슈퍼파워는 미국이고 이때부터.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어요. 한국도 많았고 세계적으로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은 이때 광복 50주년. 지금은 광복 75주년인 거죠. 대략적으로 알아봅시다. 대략적으로 훑으면서 해외부터 좀 보면 뭐 세계무역기구 WTO가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본부터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일본 좋아하시네. 잘 몰랐는데 나는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일본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이때만 해도 넘버 2였잖아.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진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모든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는 그 안전에 대한 믿음, 자부심 같은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1995년에 그것이 무너진 해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990년대 초부터 경제적으로는 버블 붕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값들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이제 2년 후에. 2년 후에 잃어버린 20년이라서 20년 뒤에.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있지.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뭐 5년 정도가 뒤쳐져 있고. 근데 그게 좀 옛날 얘기기도 해요. 왜냐면은 역사라는 걸 우리가 주변국에서 계속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좋은 교과서가 있는 거야. 그대로 가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사고도 있었어요. 1월 17일 날 되면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이게 엄청난 대지진이었다고 하더라고. 고베시와 한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이었는데 규모가 7.2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300명 정도가 사망하고 부상이 27,000명. 6,300명이 죽었다고요? 이제 고베가 일단 큰 도시이기도 했고, 그때 제 기억에 굉장히 그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 지역과 지표문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원지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파괴력이 큰 건가요? 파괴력이 커지게 될 거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7.2면 물론 강진이긴 한데 뭐 어마어마한 역대급 강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표 근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죠. 진원지가 너무 가까워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었다라고 하죠. 이재민이 20만 정도가 발생하고, 근데 이게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그때가 이제 규모 9.0이어서 이때가 더 컸다라고 하더라고. 압도적이었죠. 옛날에 엄청 큰 지진 하나 있지 않았어요? 뭐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그때는 규모를 그렇게 측정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동일본 대지진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촉발한 그 지진이잖아요. 근데 이건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해일이 그렇게 일어난 건데 만약에 같은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것이 뭐 동경 아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그게 생각해보면 아까 전에 수리PD가 말했는데 사망이 6,300명이면 너무 많이 죽었다. 야, 지진인데 막 그 정도면 이제 사실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고베시의 피해가 가장 커가지고 흔히 고베 대지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이 되면 요건 다 들어봤을 것 같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옴질리교 독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된 사건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빼가지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예. 처음 알았어요. 그 음진리교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 같은 것들을 텔레비전을 보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그때 뭐 집단 자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다르게 일본은 바로 옆 나라고 생긴 게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데보다 훨씬 더 지하철 같은 거의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때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만. 그리고 5월이 되면 영국의 수학자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 앤드루 와일스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모르겠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요거를 사전에 쳐보긴 했습니다. 쳐봤다고요? 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렇게 쳤더니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은 z의 n승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증명하는 거였대. 근데 이걸 굳이 왜 증명합니까? 일단 증명 자체가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거 뒤에 얽혀섰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페르마라고 하는 분은 굉장한 아마추어라고 하기엔 이제 천재 수학자였던 거예요. 근데 취미로 이제 어떤 증명들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저기 여백에다가 이제 주석 같은 걸 다는 거죠. 이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n이 2일 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zn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제곱이면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 제곱이 되고 네 제곱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이 없다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마지막이네. 그렇죠. 제곱까지가 마지막이죠. 근데 페르마 선생님이 이거 하고선 돌아가셨어요? 왜 마지막 정리예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수학의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하겠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수학의 난제들은 들어도 문제조차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했잖아요. 예를 들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z의 세제곱을 만족하는 x, y, z를 찾아보자. 그런 거 없다. 네 제곱도 없다. 다섯 제곱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페르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책에다 여백에다가 와 이거를 내가 놀라운 방법으로 증명을 했다. 근데 여백이 모자라서 여기다가 이제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그 노트들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보고서 이 사람이 이 천재가 했었던 증명이니까 그걸 하나씩 하고 싶은데 여백이 없어서 못 썼대네. 그 증명은 없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좀 증명을 해봐야겠다고 덤벼드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백 년 동안 증명이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세제곱일 때는 증명이 됐어요. 네 제곱일 때도 안 되는 게 증명이 되고 다섯 제곱일 때도 안 되는 게 증명이 되는데 모든 n에 대해서 다 증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증명이 안 됐거든요. 난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뭔가 있을 것 같다. 막 60억 막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럼 n이 커지면.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의 단순함에 비해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당시 네로라는 그런 수많은 수학자들이 덤볐다가 뭐 실패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이러는데 이제 결국에 앤드루 와일스 경이죠. 이분이 이제 증명을 해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도 증명을 몇 분 했는데 증명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해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길고 현대의 어떤 수학, 그러니까 페르마 당시에 없었던 수학적인 내용들이 집대성에서 그걸 다 담아서 증명을 힘들게 해내요. 그래서 이 증명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는 데만 해도 몇 달 이상이 걸릴 정도로 그 수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생각하는 정설 중에 하나는 아마 페르마도 실수했을 거다. 증명을 못했을 텐데 뭐 한 3 정도는 증명했을 수 있고 아주 엄밀하게 증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프닝으로 남았고 사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과생들한테는 증명이 되기 전에는 일종의 꿈 같은 거였어요. 막 항상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도 내가 나중에 크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쓸 정도의 참 쓰잘데기였구만. 유명한 하나의 명제였던 거죠. 그렇죠. 8월 5일이 되면 미국이랑 베트남이 이제 베트남 종전 20주년 만에 수교를 하게 됐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중국과 프랑스에서 핵실험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핵실험은 아니고 1945년 이후에 계속해서 핵실험이 있었는데 이때도 핵실험이 좀 진행이 됐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 북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슨 나라가 나오려나 좀 걱정했어. 왜? 우리의 이웃 북한이 이때 힘듭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이 좋아합니까? 예? 북한이
정치나 경제적이거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틀어지게 된 게 이때였던 것 같긴 해요. 아, 이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불량 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막 굶주리고 힘들고 그 북한의 모습이 이때부터는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악의 축으로 변모하게 된 어떤 시발점이 된 게. 그렇죠. 예. 발음이 좀 세시. 발음이 너무 세네. 94년도에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는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유훈 통치라는 걸 합니다. 여기서 유훈은 뭐냐면 죽으니까 생전에 남긴 훈계나 교훈을 얘기해. 그러니까 김일성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제 김정일이 이제 그 최전방에 나온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이 1995년이랑 99년 사이에 일어난 북한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한 기간. 요걸 보통 이제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한 4년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련 붕괴에 따른 경제적 고립이 있게 되죠. 자연재해가 계속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대홍수가 있어. 그래서 식량 생산이 급격히 저하되게 되고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배급제, 그리고 보편복지라는 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배급이 안 되는 거야. 아사자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은 아사자가 추정이에요. 그래서 적게 잡은 데서는 한 30만 정도가 아사야, 굶어 죽었다. 그래서 보통 30만에서 60만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 특정 자료에서는 뭐 200만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 기간을 지낸 탈북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제 트라우마를 호소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입에 넣을 수 있는 건 다 먹었다. 이건 가슴이 진짜 아프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우리 민족이 우리가 뭐 IMF 때문에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급하고 있었고 보편복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 무너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서방 사회에 손을 벌려야 돼. 인도적인 지원을 요청을 했어야 됐다고. 사실은 그게 가장 옳긴 한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통제를 시작하고 군인을 앞에 세우기 시작해. 그래서 그 유명한 선군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바뀌게 된 걸 이때 시점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주인공은 노동자인 거거든. 근데 이제 군인이 그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지. 되게 신기하네요. 당연히 이제 휴전 국가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저도 왜 이게 좀 놀랍냐면 그때 봤었던 그 이미지가 이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한테도 방송에 나왔었어요. 지금 뭐 탈북자들이 TV에서 막 증언을 할 때도 지금은 그 정도 아니고 거기서 할 거 다 하고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걔도 못 믿는 거야. 맞아. 너네 아직 굶어 죽고 있잖아. 거의 진짜 막 찢어지게 가난하잖아 하면서. 근데 그 이유가 이때 너무 강하게 내리에 박힌 거예요. 군에 모든 힘을 쏟다 보니까 인민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고 있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게 아직까지 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2000년 초인가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라고 아마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고 통제, 경제, 파시즘 체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 같긴 해요. 전체주의인가요, 그럼? 그렇지, 전체주의 국가지. 군에 의해서. 군을 위한. 그래서 북한은 힘든 시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국내로 넘어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은 세계화 원년이다. WTO도 공식 출범했고 김영삼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되게 빨리 시작됐네요. 이미 94년도 우리 사건을 봤을 때 레임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있었죠. 그래도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한 3년째 이제 되고 있는데 벌써 레임덕. 레임덕이 그걸 레임이 이제 발을 졌다라는 뜻이 그 발음 저는 거고 덕이 이제 진짜 오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공백 상태를 보통 얘기합니다. 끊이지 않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앞서 우리가 뭘 알아봤냐면은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도 있었고 서해 회리호도 있었고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 지난 94년에 알아봤었지. 북핵 위기, 주사파 파동도 있었고 우루과이 라운드도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야. 근데 여기에 95년도에는 두 가지가 더 더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삼풍백화점 붕괴가 95년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노동운동 탄압도 있게 돼요. 5월이 되면 한국통신노조 파업이 있거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조 파업을 국가 전복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차 노조 파업이 또 5월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울산 공장에 전의경 1,000명을 투입해서 300명을 이제 연행하게 돼.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명동성당과 조계사로 그 노조 간부들이 이제 숨었는데 전의경을 투입시켜가지고 이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동성당이 이제 존재하고 나서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80년대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민주화와 시민운동에 반발을 가져왔던 그런 기간이어서 김영삼 정부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렇게 행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평가가 어때요? 향후에는? 그래서 이게 뭔가 공식적인 어떤 뭐 평가 이런 걸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이랑 뭐 그때랑 똑같았을 것 같아. 요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었겠지. 그 마찬가지로 이걸 좀 문제다라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새로운 삼김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다시 쪼개져. 김종필 씨는 민자당을 탈당한 후에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표는 14대 대선 이후에 정계 은퇴한 다음에 2년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정치에 대한 좀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있게 됩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뭐냐면 노태우가 재임 시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활동과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을 얘기해요. 너무 당연한 걸 천천히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당연한가?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땠었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12.12 그리고 5.18에 대해서 희생됐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회복도 시키고 기념사업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선을 그었어. 뭐라고 얘기했느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지금 하지 말고 역사가 평가하게 하겠다라고 했었거든. 요 얘기를 뒤엎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발생한 게 바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8월 달이 되면 8월 2일 날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4천억 정도 비자금 조성을 했다. 기자들이랑 회의할 때 얘기한 거야. 8월 4일이 되면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사표가 수리됩니다. 취해서 그냥 막 했나요? 아, 니네 알아? 먼저 흘렸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리고 10월 19일이 되면 이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장을 해. 뭐라고 주장하느냐.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차명으로 예치된 110억 원이 있다. 요게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4천억의 일부일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착수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요 신한은행에 무슨 기업 이름으로 돼 있어. 신한은행이 요게 무슨 돈인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은행은 다 알고 있나요? 차명인 건 알지만 그게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도 모를 수는 있겠다. 소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10월 27일 날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노태우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재임 중에 기업으로부터 5천억 정도를 모았다. 그걸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1,700억 가량이 남았다.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합니다. 그래도 바로 인정하긴 하네요. 근데 막상 수사에 들어가서는 그 금액을 줄여. 야 5천억이 아니고 한 3천 얼마. 5천 원이었어. 11월 1일이 되면 노태우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서울 대검청사에서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져. 국내 40여 개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제 비자금을 댔던 거다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비자금 명목을 뺀 게 아니고 거기도 다 그런 식으로 뺀 거잖아요. 따로 이제 예산을 해갖고. 그렇지. 다 비자금으로 뺀 거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어떤 회계 절차를 밟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야, 이거 참 썩었다. 썩을 대로 썩었네. 나 좀 주지. 김영삼 생각했을 거야. 김영삼 대통령 바로 전에는 이제 차명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조금 있다가 모래시계를 좀 알아볼 거거든요. 과정이 잘 나와. 어떻게 해서 기업이 돈을 모아서 어떤 목적으로 어르신에게 어떤 방식을 전달하고 이게 모래시계에 잘 나와서 조금 있다가 그 모래시계 드라마를 좀 다뤄보도록 하고 결국 11월 16일 노태우는 검찰의 구속, 징역 15년에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 12.12나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뒷날 역사에 맡기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치. 몇 천억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은 어쨌든 정치 자금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남은 1,700억이라고 했었던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용하게 있었겠지. 원래 조용하게 있는 게 최고입니다. 남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조용하게 있다가 조금씩 뺏어 쓰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라 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전두환 씨가 골목 성명을 합니다. 12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연희동 자택 앞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연 거였어. 왜 골목에서 했죠? 집안에 들어오면 막 여기저기 다 돈다발이 있나? 도저히 집을 보여줄 수가 없었나? 뭐 너무 많아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냥 기자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야 나 이렇게 한다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야 50 청산하는 거 정치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고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정치 탄압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합천군에 내려가게 돼. 검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도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하게 된다. 아유 주변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 났겠네. 아유 대통령 각하 막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지. 지금도 거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12월 19일에는 국회가 5.18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요. 빠르게 했네요, 그래도. 그 뒷얘기는 이제 우리가 90년, 96년, 97년 할 때 이게 어떻게 조금씩. 되어 가는가를 좀 알아볼 텐데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7년 12월 22일 이때 한참 IMF 때문에 이제 시끄러울 때였는데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사회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50주년 광복 기념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 2월 28일 날 일제가 전국 명산 154개소에 박아놓은 쇠말뚝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근데 쇠말뚝을 왜 제거한지는 모르겠어요. 왜 제거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일제가 한국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풍수지리적으로 맥이 흐르는 거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전기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와서 조금 논쟁이 돼. 그 토지 측량을 위해서 삼각 측량용 말뚝이다. 위아래 그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 요걸 각도를 재가지고 측량하려고 그거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미신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본이 뭐 전기를 끊기 위해서 박았는지 토지 측량을 위해서 박았는지 아주 핵심은 토지 측량을 왜 했겠어? 땅을 뺏어가기 위해서였던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았던 거고 쇠말뚝 제거는 나는 뭐 긍정적으로. 그리고 8월 11일에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기로 합니다. 국민학교 세대죠? 입학할 때, 입학할 때? 졸업할 때도 그런 거 같네요. 맞나? 맞아. 네, 우리 졸업할 때까지는. 전 3학년 때까지 국민학교. 좀 이게 좀 희한했어요. 국민학교가 이제 황국 신민의 약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자를 보면 그냥 진짜 나라국의 백성민자잖아요. 어린 나이에 제 생각에서는 아니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으로 받는 학교니까 그냥 국민학교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 그냥 국민이 받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그걸 초등학교 바꾼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입에 안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색했었지. 중학교도 중등학교로 바꾸면 좋겠다. 어쨌든 8월 15일이 되면 또 광복 50주년 기념. 이때 참 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쵸. 조선 청독부 청사 첨탑 철거식이 있게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경복궁으로 돼 있지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 청독부 건물이 있었던 거야. 그 건물 위에 첨탑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요거 야 없애라 해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뚜껑 첨탑부터 이제 떼어냈다는 거다라는 거죠. 요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되게 아쉬워하셨다고. 전 국민이 대부분은 환호를 하고 좋아하지만 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분들도 있고 그 주장들이 좀 저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일단 조선 총독부가 어떤 건지부터 이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 앞에서부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 총독부는 이 개요 자체는 이거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행정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 청사를 철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5일에 시작했었던 거는 그 위에 첨탑 부분을 잘라가지고 위에 랜턴 부분부터 이제 없애는 그걸 시작을 한 거죠. 몰랐는데 그거 뭐 자르고서 막 폭죽 터지고 막 그랬던데? 폭죽 터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선총독부 건물이 어디 있었느냐는 아시죠? 이거 우리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모르시면 상상도 못하는 곳에 있어요. 광화문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광화문이 있었던 거를 철거를 해버리고 경복궁 안에다가 커다란 그 신식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당시에 서울에 도층 건물이 없었는데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한 건물을 거기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궁궐이 정궁이었던 경복궁에 일부 막 많이 경각을 허물면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보면서 그냥 저기 있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는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야 이거 말이나 되는 곳에 있어 싶은 사진 한번 보시고 사진 이제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이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사용됐고 왜 철거를 안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제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미 군정 때는 또 군정청 청사로 써요. 뭐 굉장히 커다란 건물이고 정부에서 쓰기 좋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종합청사. 이제 중앙청이라고 불렀어요. 중앙청으로 62년부터 83년까지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해요. 아, 사용하긴 하네요. 네, 그 계속 사용을 했죠. 그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전 기억나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그 건물이. 그러다가 이제 철거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조선총독부 건물 자체는 1916년에 기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완공이 되는 건 26년이니까 거의 10년 정도를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었고 당시 기술 생각하면 신식 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철거를 한 거는 96년 11월 13일 날 96년에 완전히 철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경복궁에 복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전쟁 중부터 이제 철거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야 이게 여기 아직도 있냐 이거 철거를 해라 이게 지시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난색을 표했다고 해요. 우리 전쟁 중에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떻게 철거냐?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지은 거거든요. 단단한 그거를 뭐 폭탄을 터뜨려갖고 한 번에 일시에 무너뜨리냐 그 기법도 쉽지 않은 기술이고 사실상 뭐 불도저니 뭐니 그런 걸 옮길 수 있는 중장비조차 없었던 거예요. 굳이 하려면 사람 힘으로 다 하나씩 깨갖고 그거를 해체하는 것이 가능은 한데 그땐 그랬겠네.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력을 거기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하기 위해서. 근데 전쟁 중이고 혹은 전쟁 직후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걸 할 수 있었겠냐? 계속 미룬 거예요. 근데 커다랗고 뭔가 사용하기 활용하기 괜찮은 건물이니까 계속 그 위에 군정이든 뭐든 계속 정부 청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해체 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때 결정이 마지막으로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철거 논의는 있었어요. 95년 네, 95년 3월 1일 오전 10시에 광복 50주년 3.1절 기념문화축제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옛 청독부 건물을 컬어낸다고 선포를 딱 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3.1절을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라고 천명을 하고 그때부터 철거 실직 작업을 하고 광복절에 그 첨탑부터 철거를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광복절이 돼서 오전 9시에 해방 50년 만에 일제 상징의 제거를 어떤 그 호국 영령에게 고하는 고유문을 낭독을 하고요. 첨탑의 일부분을 딱 들어 올리는 그 순간에 이제 수백 발의 폭죽 같은 거 이제 팍 터져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폭파시켰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 왜냐하면 그 영상들을 보면 위에 첨탑을 딱 자르고 끌어올리고 이런 순간에 팍팍팍 하면서 뭐가 터져 나가거든요. 갑자기 꽉 먼지 막 나오고. 그렇죠. 먼지들이 나오고 연기들이 나니까 한 번에 무너뜨린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이제 기억의 오류고 이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아니란 사실도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니 난 진짜 분명히 무너졌다고 들었고 그 폭파시켰다고 들었고 나도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의 오류. 집단이 얼마나 많이 그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의 하나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댓글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당시. 나도 폭파인 줄 알았는데. 폭파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철거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 그 일본에서 우리 가져갈게 그랬더니 김은세 했더니 폭파시켜. 이놈의 새끼들 이거 버르장머리를. 폭파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데다가 만에 하나 정교하게 만들었는데도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면 그 경복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현재 첨탑을 철거를 한 걸 어디다 놔뒀느냐? 독립기념관에 있는데 그냥 야외에다가 방치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여기에 첨탑만 놔뒀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그 첨탑을 원래 올려다보던 그 첨탑을 아래다 내려다보게 해놓고 서쪽에다가 일부러 부지를 만들어서 해가 지는 서쪽으로 너네 일본에 만들었던 그 상징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니네가 저물고 있다. 그렇죠. 그러네. 당시 근데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토론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 둘 중에 한 명은 일본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근데 반대하는 분들이 꼭 친일이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생각해서 아니야 그냥 두 분 다 해야겠습니다. 두 분 다 반대의 이유를 두 가지씩.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되는 이유. 네. 작년에 어땠어요? 아주 문화의 다양성이 돋구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 방문회이면서 한쪽으로는 주사파 파동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엄청난 또 레게라든지 신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화의 어떤 그런 거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세계화의 또 원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아직까지는 뭐 이제 버블 경제가 오긴 하겠지만 아시아의 맹주이고 지금은 우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철거하는 건 그건 너무 시기상조다. 야 대단하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한 뭐야? 친일을 넘어서서 아니 이게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게 좋습니다. 왜 보시면 안 되죠? 진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일본에 척을 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관계가 안 좋아지게 한 이유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밉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제가 연극하면서 했던 게 딱 그거였어요. 네. 설득력 한 3 정도 드립니다. 네. 나카무라 상께서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철거해야죠. 뭐야? 생각은 안 됩니다. 왜 그걸 철거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어지러워. 철거하는 걸로 합시다. 방법이 없네. 다음 간단하게 뭐야? 잠깐만. 철거하는 걸로 하고.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만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런 거 치욕의 역사라도 우리의 역사니까 없었던 셈 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오히려 그거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 계속 두자. 또 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폐허로 그냥 남겨두자. 폐허 상태로 만들어서 뭐 이런 이거 제 사람의 의견이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정부 공간의 상징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었던 그 시간보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중앙청으로 존재한 기간이 더 길었죠. 그러니까 그 철거를 논의하는 그 95년의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활용했던 공간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성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거해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전궁이었던 경복궁을 복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복원해봐야 그건 모조품이다. 그때 그 당시에 그 궁궐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건축학계에서는 정말 한 목소리로 다 반대를 했는데 20세기 초에 아시아의 주요 건축물이 그냥 집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한 건축물이니까 철거를 안 하던가 만약에 철거할 거면 이전이라도 하자. 상징성으로 남겨놓자. 또 일본이 그거 가져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었죠. 그랬는데 이제 이전 비용을 따져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무너뜨린 것도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저만 나쁜...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지정을 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장을 당하겠네요. 힘들게 하신 게 보였습니다. 수리 PD 이제 손절한 다음에 우리는 뉴스를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를 좀 본 다음에 95년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았었던 해였어요. 그래서 4월 28일에는 대구 지하철공사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고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부상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네, 진짜. 지금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2달 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딱 오후 6시였어. 한창 사람 많을 때. 그러네. 그리고 위치 대충 어딘지 압니까? 위치가 서초. 서초동에 있는 데고. 이게 제일 큰 백화점이었다면서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럭셔리한 백화점. 502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 1995년 6월 29일 날 이게 벌어졌던 일이고 피해가 사망자 502명이라고 해요. 붕괴 원인이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원인이 내부 구조 임의 변경이에요. 원래는 삼풍백화점에 있었던 터가 삼풍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었대요. 그 대단지의 종합상가로 설계가 되는 게 원래는 그 구조였어요. 당시 상풍건설의 회장인 이준 회장이 이제 시공사인 우성건설에게 야, 백화점으로 변경을 해달라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성건설에서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허술해지고 이게 변경할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거절을 듣고 나니까 이준 회장이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본인 회사에 삼풍건설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네 벌써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가장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자기의 건설사에게 주는 이런 지금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이런 선례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자르고 그냥 계약 파기해버리고. 두 번째 이유가 부실 시공이었거든요. 공법이 있어요. 무량팜 공법이라고 해서 바닥이 직접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게 무량팜 공법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중들을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그 버티는 게 다 기둥으로 가서 이 기둥이 알아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안전한 이게 설계 공법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 상품백화점이 붕괴가 됐을 때 보면은 기둥이 남아있고 그렇죠. 그 기둥 주변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딱 가라앉아 있어요. 양쪽 끝이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렇게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기둥만 멀쩡하게 있고 여기 이음새 부분이 다 내려앉은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무량판 공법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예요. 공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기둥을 또 옮기는 경우도 발생을 했대요. 내부 공간 늘리려고. 맞아요. 백화점이니까. DP를 잘 보여줘야 되니까 옮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에어컨 냉각 탑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근데 여고 같은 경우는 에어컨 자체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설치를 하는 거를 원래는 크레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다 갖고 가가지고 물건 옮길 때 밑에 이렇게 하중 받치기 하는 그런 거 밑에 깔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고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전체적인 균열이 시작했다라고 건물에 무리를 줬다는 거구나. 맞아요. 혹시 옛날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냉각 탑이 있어요. 맞아요. 위에. 그래서 거기 근처를 가면 좀 시원했어요. 그 건물 전체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탑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근데 그게 천장에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질질 끌었다는 거죠. 맞아요.
옥상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균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L자형 철근인데 바닥이랑 기둥을 연결할 때 당연히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자로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렇죠. 자, 이거 위에 저런 거 냉각탑 옮기고 하는 거 그 현장에서 몰랐어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 지금 그러니까 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회장 눈치 보니까 말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붕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사건 일지를 보면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긴 해요. 중요한 거는 붕괴 당일 오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전문가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붕에 철근이 올라오는 펀칭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봐요. 이게 천근이 있고 위에가 있는데 얘가 이게 주저앉기 시작하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철근이. 그러면 당연히 붕괴잖아. 언젠가도 아니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시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없대요. 계속 드득드득 하면서 막 진동도 오고 뭐 철 떨어져 내리고 이런다고 해요. 야, 그러면 오전에 알았으면 무섭지 않았을래나? 그 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대피시켜야 되잖아. 대피 안 시킨 거예요. 하루에 얼마인데? 매출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부터 문제는 생기고 있었어요. 누수도 있었고 뭔가 좀 이상하게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설마 백화점이 무너지겠어?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 1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구만.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백화점 내부의 그 쾌적한 환경 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고 거기서 상상이나 갈까요? 그러니까. 상상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붕괴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경경 4층 천장이 그때부터 가라앉습니다. 그때 왜 안 도망갑니까? 1시간 전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측에서 이게 나가라, 대피를 하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문제가 이미 시작된 이후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최종 판결이 이제 어떻게 나냐. 이준 회장 있지 않습니까? 징역 7년 6개월을 받아서 이분이 가장 많이 받고요. 뭐 정상기 전 서울시 뭐 상정계장, 뭐 김수익 우성건설 형틀 반장, 김재근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비리가 있었고 시공사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고인 10명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뭐 추징금은 300에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무는 걸로. 300만 원? 네. 왜냐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엄청 많으니까. 글쎄요, 이게 돈보다는 징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약간 형벌을 명확하게 정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다른 분이었어요. 다른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미 붕괴가 된 이후에 조순으로 서울시장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대책들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을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여기 백화점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이게 깨졌으니까 대한민국 주택이라든지 건물들을 검사를 하자. 이게 얼마나 되는지 검사를 하자.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건물의 2%만이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안전점검을 해봤더니. 그렇죠. 그리고 당산 철교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상품 백화점 덕분이라고 하면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꽤 많이 이제 보수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아무튼 상품 붕괴는 이렇게 좀 처참하게 좀 결론이 났죠. 이 정도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전 세계적인 사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면이나 사건 사고 같은 걸 좀 알아봤는데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문화에 대한 부분, 95년도에는 또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가 그거 관련돼서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14년이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해. 하지만 뭔가 한 방이 있다. 뭐가 있다. 아니 그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1995년 뉴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